안녕하세요. 자, 올해 23년 세무사 세법학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총평 비슷하게 해보면 뭐 난이도 자체는 1부하고 2부가 있으면 1부는 좀 쉽고 2부는 평년 수준을 좀 유지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법령하고 판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투에서만 판례가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다 법령 위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법령을 좀 콕 집어서 냈어요. 콕 집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결국 되게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물음을 잘 읽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했다. 물음을. 그래서 물음을 정확하게 읽고 요구사항이 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지금 두 명이 채점하잖아요. 세법학. 세무에게는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두 명이 채점하더라도 점수가 똑같아. 근데 세법학은 한 명은 뭐 6점, 한 명 5점, 한 명 7점, 한 명 5점 자꾸 이러니까 막 소송하고 이러는 거 막 귀찮은 거야. 이 사람은 제대로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랬냐. 뭐 이런 식의 소송이니까. 아, 씨발 또라이. 그러니까 그게 소송이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하게 물어보고 정교하게 글의 둘의 차이가 없게 하려면 이 문제를 법령 위주로 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 회계사 시험도 회계감사에서 한번 사고가 났어. 그런 다음에 난이도를 되게 낮춰서 계속 오다가 교수들의 습성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다시 원복을 했거든. 원상복구. 근데 이게 세법학이 당분간은 원상복구 때까지는 소송의 여파가 아직 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추정하는 것 뿐이에요. 뭐 정확한 건 아니고 내용을 잘 알아야 돼. 내용. 자, 이제 1번부터 가볼게요. 국기법 문제. 그래서 이게 사업 양수도에 대한 얘기죠. 사업 양수도.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나온 거예요. 우리 공부할 때도 수업 때도 다 중요한 거 위주로. 사업 양수도라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에도 여러 번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사업 양수인한테 무슨 사업 양도인이 안 낸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게 씨발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불만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제한하는, 우리 교재 보면은 제한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하나는 양수인의 범위, 하나는 책임재산. 그렇지? 그거 두 개를 물어본 거죠. 이 물음이. 그래서 첫 번째가 양도일 이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확정되었으나 이제 미납된 국세 및 강제 징수비가 있다. 라고 하면서 물음 첫 번째가 사업 양수인의 요건을 물어봤고, 그 다음 물음이 이제 책임 한도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쪽에서는 핵심이니까. 양수인의 요건은 사업의 포괄 양수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자죠. 그래서 첫 번째가 특수관계인이 있으면 되죠.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두 번째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라는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죠. 한도. 요거를 정확하게 쓰기가 생각보다 이제 빡센 거지. 대충은 알겠는데 사례도 공부해봤고 금액도 기억이 나고 세계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대충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잘 못 써요, 이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개를 쓰는 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메뉴에 있는 양수한 재산가액 한도.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이거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가의 문제야. 그러니까 핵심은 이 말을 쓰는 거야. 양수한 재산. 이게 책임재산이야. 책임재산. 소위 말하는. 내가 산 금액만큼까지 토해내지 왜 그 금액이 최대한 국가가 강제 집행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지. 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하는데 거기 보면 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실제로 준 돈. 근데 그 준 돈이 없거나 불분명해. 확인이 안 돼. 그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 등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거지. 순자산 가액. 근데 이게 준 돈이 굉장히 낮아. 시가하고 큰 차이가 있어. 3억 또는 30% 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큰 금액으로 가겠다라고 얘기 다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문제 1에서 기한후 신고지. 기한후 신고. 기한후 신고에서 보면은 단서 조건이죠.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대. 그렇죠? 그럼 다른 소득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무신고는 확실하다는 얘기지.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었으면 무신고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게 아니래.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면 딱 생각이 나는 게 40%잖아. 40%. 그치? 근데 혹은 뭐 역외거래 뭐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돼. 60% 이런 거. 40%인데 여기 거주자잖아. 개인 뭐 사업자 A잖아. 뭐 거주자든 법인이든 어쨌든 거주자고 종소세를 무신고했다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이제 물음부터 가보면 사업자 A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이 뭐 학생들 보면 제척 기간 경과 전까지 뭐 이런 말을 쓴다고 하는데 이건 아닌 거야. 이거는 우리가 세액을 확정하는 방법에는 납세 의무자의 스스로 신고 과세한체 결정 경정하는 방법 자동적으로 이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그 안에서 움직인다고. 그렇죠? 근데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확정을 안 했으면 정부가 결정을 하겠지. 결정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그 전까지만 신고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제척기간 경과 전까지라면 만약에 과세관청이 기한 후 신고하면서 결정을 했어. 결정을 한다면 이서희에는 그럼 또 신고해도 되는 거야?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가 제척기간까지는 아니야. 그렇죠? 에이, 우리 기한 후 신고하면 내가 이거 신고 때 제때 안 하면 좆되는 거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에 준하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주 피곤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본질은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라는 거지. 그치? 물음 4는 이어져서 적법하게 제출했다 그래. 응? 기한 후 신고서를. 그럼 확정과 관련하여 수행할 행정 절차를 설명하시오. 이것도 모의고사 때도 냈더만. 그죠?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 거지. 그죠? 경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꿔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무신고하고 나서 결정을 하면 과세관청은 그에 대해서 가부를 해줘야지. 그렇죠? 만약에 가부가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결인의 거부 처분을 의지하는 조항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 부득이한 사유까지 있으면 완벽한 거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결정 경정할 수 없다라는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3개월 이내를 쓰면 좋고 못 써도 이렇게 쓰면 돼요. 행정 절차니까 원래 3개월을 쓰는 게 좋지. 근데 결정하여 통지. 이게 더 중요한 건 결정 통지야. 통지. 결정한다. 여기까지만 쓰는 친구들도 많아. 절차니까 통지해줘야지. 통지. 그렇죠?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납세자는 불안해 있죠. 내가 이거 확정된 거야? 뭐야?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이해하셨죠? 과세인지 결정해야지 최종적인 의무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문제 1에서 4례 이번 연속으로 물음 5를 가보면 이제 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했대. 기한 후 신고서지만 이와 관련하여 가산세 및 감면율을 설명하래. 우선 가산세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이게 무신고 가산세를 써야 돼. 그렇지? 뭐 신고 불성실 아니야. 무신고 가산세야. 어? 과소신고 아니야. 이거 써야 돼. 무신고 가산세. 정확한 워딩. 그렇죠? 무신고에 해당한다. 그러려면 그런 단순해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이건 무신고는 무신고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20%도 써주는 게 맞는 거야. 일반적으로. 왜? 단수에서 요 말을 줬잖아요. 요 말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0%야. 그치? 근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라고 돼 있지. 그렇잖아요? 사업 연도 있고 사업자라고 돼 있으니까 가산세에 있어서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수익금액의 0.07%와 큰 금액으로 비교한다. 여기까지 써야지 가장 정확한 거예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 우리가 3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3월 말까지. 근데 이게 우리 같이 일하는 세무사회가 있어. 이게 진짜 개빡셌어. 이게 신고서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 자료가 막 늦게 나와가지고 밤 11시 59분 50초에 신고서가 접수됐어. 전자신고가. 개쫄리지. 그치? 그때 옆에서 우리가 난 뭐했냐면 무신고가 됐어요. 얼마냐 이거 하고 있었어. 막 전산이 막 안 돌아가는데 엔터를 치는데 그 무신고가 됐어요. 얼마냐 그런데 납부세액은 없는 회사였어. 그럼 신고가산세가 없느냐? 아니야. 이것 때문에 있지. 그렇죠? 매출 때문에 있는 거. 매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의미지. 감면 있지. 감면 해주시죠. 그래서 1개월부터 3개월 및 6개월까지 단계별로 50에서 최소 20 이렇게 적어도 되고 밑에 더 정교하게 적어도 되고 난 못 외워서 나 이런 거 못하는데 20, 50 정도까지는 최소한 외우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밑에 거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최소한 요 정도는 적어야 된다. 문제 2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2번 소득세 요게 좀 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뭐 카페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인터넷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예 몰라.
그런 거 몰라. 그렇지만 학생들한테 주워 듣는 거지. 카톡으로. 선생님 이거 어때요? 하면서 묻지 좀 마. 경상북도 소재 읍지역. 이게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생각 안 해봤지. 이게 전통주 제조는 수도권하고 수도권 밖 이걸 나눠. 그래서 이렇게 출발한 거야. 뭐 여러분 생각도 안 했겠지만 왜 경상북도야? 이 양반이 그 지역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작물 재배업 등이니까 앞에 경상북도 전통주와 관련했겠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 수업 때 했잖아. 보리하고 사과. 이건 내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탄수화물, 식량, 곡물. 이거 확실하잖아. 이거 과세 재배 이거는 확실하잖아. 이거는 그죠? 이거는 그렇죠? 콘 살찌는 건데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죠. 이게 힘든 거예요. 사과 이거 왜 먹어? 사과 과실 이거 왜 먹는지 모르겠지만 채소 과일 뭐 이런 거는 요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이 아니지. 작물 재배업 이렇게 설명을 한다. 우리가 작물 재배업이라는 업종이 있는데 표준산업 분류상 요 안에 식량에 해당하는 곡물 그렇지. 그리고 기타 식량 얘들이 있고 그 외 사업이 있는 거고, 여기는 과세에서 아예 범위에서 제외하는 거, 법정사업에서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지. 조문 자체가 거기에 깔려있는 조문을 보면 소득세법 19조에서 1항 1호 농업에서 가로치고 아예 농업의 범주에서 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응? 임업업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축산업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 수업 때 얘기하냐면 농업 안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그렇지? 고기도 여기 농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어쨌든 간에 그렇단 말이야. 여기에 있는 애들도 분홍 과세 때문에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점이 수익 금액이잖아. 이게 비과세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지. 비과세. 오케이. 민박 농가 부업이죠. 부업. 근데 펜션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수업 때 펜션 얘기해. 펜션 하면 이거 세금 안 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펜션 숙박업을 별도로 하는 건데 근데 농업인이라면 부가로 해서 3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주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소득금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니은은 수익금액 기준이고 디귿은 소득금액 기준인 거지. 전통주 제조업은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1차나 세무 얘기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 인적공제 같은 거 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걸 법리적으로 좀 써봐라 라는 게 요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하고 있고 일용직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물음을 가보면 이거 틀린 사람은 진짜 없겠죠. 이거 틀린 사람은 가로 넣는 거. 그렇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을 우리 요런 거 암기하자고 하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그렇죠? 설마 이걸 틀렸을까? 이거는 맞췄지. 이거에 틀린 사람은 진짜 이건 좀 그런 거야. 내가 여러분들 틀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만 이걸 반성을 해야 돼. 자기 반성을 꼭 외우고 있자고 얘기했던 거고. 이제 2번이 과세 구분과 같은 거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전액과세, 일부과세, 전액 비과세, 과세 제외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제시하고 선택지의 이유를 설명하시오.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이것 중에서 각각 하나씩은 나와야 된다라는 선입견 하에 골랐다. 나는 하나씩은 나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게 아니라 판단을 해서 하면 되지. 좋은 대로 하면 되지. 선생님 그거 하나씩은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반칙 아닙니까? 누구 마음대로 반칙이야. 보리 재배업, 곡물 및 식량 작물 재배업. 요게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고. 그렇죠? 법정 사업에서 제외해서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과세 제외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과실 재배업 있죠. 일부만 과세하는 거, 일부 비과세 또는 그렇지? 그래서 일부 과세하는 건데 이게 작물 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 재배업 외에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기한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이하인 것은 비과세하는 거죠. 계산까지 했다는 친구인데 뭐 계산하는 말 없어요. 그냥 일부만 쓰면 되는 거야. 오지랖 떨지 마시고. 근데 이게 키워드가 뭐냐면은 비과세 범위를 수익금액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과세 대상을 정해놨느냐 금액 기준으로
비과세 범위냐의 차이인 거예요. 비과세 대상인 거냐, 비과세 범위냐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렇지? 얘는 비과세 범위를 수익금액 기준으로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더인 경우에만 all or nothing이 아니라 일부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일부 이하분은 존재한다라는 얘기고, 민박업은 소득금액을 3천만 원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5천만 원이니까. 그래서 농업 및 나머지 가지고 기억 니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천만 원이 있는 거고, 이건 비과세 범위를 역시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3천만 원 넘는 소득이 하나여 과세하는 거고, 전통주는 비과세 대상을 정의하는 거야. 대상이 12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초과하면 전액 과세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이냐 범위냐 이런 법리적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 정도 말을 안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렇게 보이고, 문제 2번을 가보면 문제를 자세하게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시험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금액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작물 재배업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이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규로 선임된 당신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조언할 사항은 무엇이며 조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시오. 요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 이게 업종별로 필요 경비율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그치? 좀 뭐가 다르다. 이렇게 쓰는 것도 틀린 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고를 이미 회계 처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추계의 이유를 드리는 건 조금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면 사업장이 2개 이상 있으면 사업장별로 손익계산서 만드는 거야. 기본적으로. 아무리 개인 사업자라고 해도 다 사업장별로 손익계산서 만들어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 첫 번째는 기장 의무가 업종별로 다 다른 거야. 기장 의무가.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기장 의무가 달라요. 두 번째는 여기 물음에 보면은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돼 있잖아.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이 있다라면 다른 소득과 구분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제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감면 비감면 대상이 업종별로 다 다르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접대비 같은 경우도 영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한다. 이렇게 기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이 관련 법령이 소득세법 160조, 아무도 안 쳐다보는 그 뒤에 조문에 있는 거야, 이게 사실은. 자, 어쨌든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음 3번을 가보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1, 2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일용근로자 범위에 해당하기 위하여 갖춰야 하는 요건. 근데 물음을 보면 갑이라고 돼 있잖아. 거주자 갑. 그죠? 그럼 거주자 갑이 지금 앞에 단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무슨 업에서 쓴다라고 돼 있어. 업종이 딱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전통주 부분이 집중되는 명절 전후에 전통주 제조에 필요한 일용직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명절 때 전통주를 그렇게 먹나? 요즘 다 외국 가던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어쨌든 적어도 건설업이나 하역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건설업 하역을 제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넣어놓은 것 같고. 그렇죠? 왜냐면 거기 옆에 시행령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블라블라블라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도 좀 한다고 하는데, 내가 소득세법 시행령 20조를 어떻게 한다고 근거하여 제시하여, 이거 대충 퉁밥으로 아는 거지. 우리 모의고사 때도 그냥 법령 주고 이 조에 의해서 한다고 그냥 말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나한테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했지만 시험장에서 왜 20조를 주지도 않고 하냐. 야, 20조 주면은 알아서 옆에 무슨 뭐 옮겨적기 대회냐? 옮겨적기 대회? 왜 이렇게 줬을까? 왜 이렇게? 왜냐면은 이게 소득세법 말고도 다른 법령이 일용직 근로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딴 거 쓰고 또 아니요. 소송을 제기할까봐 라는 의구심이 충분히 들어요, 이게. 소송 때문에 자꾸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별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법령을 제시하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속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 20조를 아는 게 대충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도 되게 좋아.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보면 되겠지만 우리 상속 같은 경우도 상속 범위 하는데 2조라고 돼 있으니까 상속 재산 뭐 이런 건 안 썼겠지. 그런 거 쓴 친구들 있으면 집에 가야 되는 거야. 무슨 의제 뒤에서 보겠지만 퇴직금 이런 거 쓴 친구들 맞다는데, 야 2조면 그 앞에 목적 다음에 정의가 나오는 거 상속의 정의 그쪽 애들 아니야. 그 정도는 갈라낼 수 있는 오히려 가이드를 주는 좋은 지문이 되는 거지. 그거를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종을 많이 보니까 실제 날 것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일용직이라는 거는 day나 time 기준이야. 그래서 성과에 따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day, time,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의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계산하는 거예요. 시간 또는 성과에 따라 받는 거예요. 그게 일당직이에요. 일당. 그렇지? 시간이나 성과에 따라. 자, 시간은 뭡니까? 몇 시간을 일했는지. 성과는 뭡니까? 몇 개 땄는지. 뭐 귤이라면 귤 100개당 얼마 주겠다. 뭐 이렇게 따서 주는 거죠. 그렇죠? 옛날 수업 때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은 그 우리가 평등이라는 게 아침에 와서 일했느냐, 오후부터 일했느냐. 어? 신부님 그 얘기 많이 알잖아. 그치? 그거에 따라서 일당을 달리 주는 게 맞냐, 같이 주는 게 맞냐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게 본질이란 말이야. 응? 어쨌든 요거고 건설공사, 하역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요거는 썼겠지. 적어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를 많이 쓴다고. 밑에를. 위에를 썼나? 위에를 안 쓰죠. 그리고 혼자서 3개월 이건 맞췄어요 선생님. 제가 3개월을 쓰고 왔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저는 건설 하역도 썼어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왜 썼어? 위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옆에 시행령을 봐봐. 이런 사람으로서 이게 돼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은 일당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이걸 더 쓰는 게 원래는 더 중요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동그라미 2에서는 과세 방법, 세액 계산 절차죠. 뭐 세무회계 지식을 좀 많이 동원해야지. 일단 과세 방법은 소득세에서 과세 방법은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 이거였죠. 그래서 분리과세한다. 이거 과세 방법으로 기재하면 되고 세액 계산 절차는 1급에서 15만 원의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 금액에 그렇죠? 거의 6%의 세율을 곱하고 다시 55%의 세액 감면 산출세 세액 공제로 한 후에 금액을 원천 징수한다. 이렇게 쓰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법인세법. 법인세법은 이런 거지. 기억이 나나 모르겠는데 적격합병의 요건하고 사후관리가 돼. 내가 얼마 전에 시험 보기 전에 한 합병 기본강의 특강에서도 이렇게 나눠. 그해 종료일까지 12월 31일까지는 요건을 얘기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 사후관리라고. 그 다음 연도부터. 그렇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합병 제일 많이 하는 날이 12월 31일 날 제일 많이 한다. 이 얘기도 말씀을 드려. 사후관리 기간이 가장 짧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해당 요건에 있는 거고. 그렇죠? 물음이 이제 굉장히 커. 첫 번째. 그 사례를 보면은 흡수합병을 한대. 그리고 피합병법인 B는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합병법인은 매수차 손익 발생할 수 있고 합병법인인 주 A 및 피합병법인 B 주주는 의제배당이나 불공정 합병 이슈도 있을 수 있죠. 각종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음 첫 번째가 합병 시 법인세법 영상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합병과 관련된이라는 건 위에 걸 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렇죠? 과세 이연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불공정 증여세 말고 법인세법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면 적어도 과세 이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큰 하이라키가 있다고. 하나는 뭐냐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과세 문제. 하나는 주주의 과세 문제. 이게 적격합병 요건이 좀 다르잖아. 상이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큰 테마로 두 개를 나누는 게 가장 좋은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아마 위에 4개를 쓰고 12점 이러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크게 두 개로 나누는 게 더 목적 적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기 두 개로 나눴어요. 위에 거 4개 쓰고 나는 이번에 세법학 1부는 졸라 잘 봤다. 지금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요즘에 이게 하이어라키. 우리 내가 수업 때 늘 강조하지만 큰 주제에 어떻게 나가는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나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저렇게 4개 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물음을 잘 보는 게 중요해. 이 앞에 이 말들이 그 위에 있는 사례라는 게 도대체 왜 있느냐 이거를 계속 힌트를 주면서 가고 있는데 혼자서 사례는 보지도 않고 물음 적격합병 요건 떴어. 뭐 앞글자 했겠지. 뭐 사지 뭐 사고 뭐 몰라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고서 막 쓰는데 큰 틀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위하고 아래 배점을 93 정도는 줬을 거라고 생각해. 12점 중에.
그렇죠? 아니면 8, 4 정도로 주고 그렇게 주고 밑에서 4개 이렇게 하고 밑에서 얘를 빼고 큰 틀을 넣는 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나머지 내용이야 각자 외워서 쓰는 거니까 그 부분들 지문의 연속성은 또 잘 못 쓰죠. 또 게다가 그 부분은 대충 80% 자기 말을 써요. 근데 뭐 디테일하게 채점을 안 할 거야. 이게 제목만 잘 쓰고 그냥 대충 써도 어느 정도 맞게 해줄 거지만 큰 틀은 이 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제배당 요건은 각각 달리 적용된다는 말을 잘 써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있는 말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써야 된다. 물음을 잘 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몇 번은 물음이 제일 중요해. 앞에 사례 케이스에 맞춰서 이거를 사고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야. 이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법을 많이 알아야 돼. 그렇죠? 세법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글 쓰는 비법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어요. 왜 못 씁니까? 모르니까. 단순한 겁니다. 그냥 지식이 짧은 거야. 지식이. 이걸 2개로 가른다는 생각을 하질 않는 거야. 누구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세법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건데 이게. 출제자와 대화를 하는 건데. 적격합병 요건이 어떻게 되니? 그럼 뭘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합병법인가 피합병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주권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적격합병 요건은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면 대화의 의지가 없는 거지. 대화에. 그죠? 상대방이 이렇게 던진 건데 어쨌든 그렇다고 보입니다. 물음 2에 가보면 그렇죠?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요거야. 요거 하루라도 요라면 여기까지야. 사후관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물음 3을 보고서는 사후관리가 있는데 이런 질문에 카톡으로 다 듣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대화 속에서 나온 내용이야 이게. 2번에서 사후관리 물어봤는데 3번에서 또 물어보면 어떡하냐는 거지. 지금 아니야. 사후관리는 물음 3이고 물음 2는 요건이잖아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 그러면 또 이런 걸 썼다는 거야. 완전 모회사와 완전 자회사의 합병 이거 썼습니다. 완전 자회사끼리 합병을 썼습니다. 이거 맞죠? 이거 5가지 중에 2개는 쓰고 왔어요. 하나도 못 썼어. 그거는 그냥 의제야. 의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야. 부득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부득이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거지. 부득이한다는 건 야 이런 경우까지 이런 뜻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주식 팔지 말라고 그랬죠. 사업 목적의 합병에서 앞에 1년은 이거는 이미 채운 거니까 이건 무조건 채우고 시작한다고. 근데 연도 말까지 주식 처분하지 말라고 돼 있고. 그렇잖아요? 사업 계속하라고 돼 있고 고용 유지하라고 돼 있단 말이야. 이 3가지 쪽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채우냐? 대표적인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5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80%를 채우냐? 1명 나가면 되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대표적인 거야. 5명 미만이면 1명 나가면 우리는 적격에서 벗어나. 1명만 나가면 걔 바짓가랑이를 어떻게 잡니? 그렇잖아. 그게 좀 쉽지가 않아. 그 해까지. 그래서 미만 빼는 거고 50% 미만 처분, 사업을 사망 또는 지배주주가 아니 파산할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경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자산 처분 등 있죠.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 옆에 조문에 보면 대표적인 게 적격합병을 또 하는 거야. 적격 물적 분할 또 하는 거야. 이래서 주식을 처분하거나 자산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다가 회생 등등등이 있는 거고 이거는 거의 뭐 빵점이 많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후관리 또 썼다는 친구들도 많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옆에 몇 개 썼어? 2개 썼어? 못 썼어? 기업 개선 계획이랑 파산 5명 미만 5명 미만 수업 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거 썼다는 친구들은 많더라고. 그거 수업 때 5명 절대 안 돼. 그거 하나 썼다는 친구들은 몇 명을 봤어. 몇 명을. 우리 친구도 5명을 썼어? 그거 수업 때 그거 하나 기억나는 거지. 그거 하나 썼어? 그러니까 5명. 그러니까 내가 계속 웃겨줘야 될 것 같아. 그 방법밖에 없어. 그거는 기억을 하는 것 같아. 그거는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그때 많이 얘기했어야 되는데 좆된 케이스를 많이 얘기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번을 가보면은 사후관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세위원했던 거 한꺼번에 입금 산입하는 건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영상 적격합병 과세이연 중단 사유를 모두 제시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배점이 가이드인데
교수님들 약간 실패한 배점 가이드가 좀 있지 않나. 난 이게 배점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저거 대충 12점 밑에 5개 5점 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물음 3, 4에서 4를 넣고 5를 하나 넣을까 하다가 피곤해 이러면서 몰라. 그냥 여기 3개 있으니까 여기는 하나당 3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배점이 난이도에 따른 배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실패된 케이스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의고사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30점이라도 꼭 배점이 소득세에서 이게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람마다 그냥 가이드고 이 물음 안에서의 분량이고 각자 내는 양이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약간 실패된 모습들이 좀 보여. 그러니까 사후관리 이런 거에 대한 맞다 끼워놓은 건데 일단 사업의 폐지, 지배주주의 주식처분 그리고 고용유지 관련된 기준이 있고 요게 연도 같은 거 좀 정확히 써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연도는 2년, 3년. 왜냐면은 사후관리가 생각보다 잘 걸리거든.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너 앞으로 몇 년 동안 하지 마 이랬을 때 우리는 납세자는 몇 년 동안 존버해야 되냐 이 생각이 되게 많아요. 몇 년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사후관리는 늘 기간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2년, 3년 요거는 쓰시는 게 좋아. 요거는 카운트가 다 될 거라고 보입니다. 연도 썼어요? 지금 그리고 마음속에 9점이 있었잖아. 그치? 그러진 않았어? 이제 함부로 그러진 않아요? 사업을 폐지하는 거. 그치? 근데 사업 폐지는 시행령에 이 사업 폐지라는 게 도대체 뭐냐? 불분명하잖아. 폐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만큼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조금은 유지하고 나머지는 거의 안 하는데 폐지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업이라는 건 유무형 자산을 굴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아예 안 해. 폐지라는 거를 뭔가 팔아서 아예 더 이상 할 기회조차 없는 건지 쉬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는 것처럼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본다. 의지하는 거죠. 근데 이걸 아니다라고 생각. 여러분들 이제부터 오늘 수업 끝나고부터는 이제 사업을 폐지하고 있는 거잖아. 공부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시험에 혹시라도 안 돼. 그럼 다시 시작할 했는데 너는 폐지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렇게 의견은 너무한 거잖아. 뭐 비슷한 거예요. 이게 폐지라는 개념이 물리 해석했을 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하고 있고 2년 이내 사업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사후관리 조항이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사업을 계속해야 되고 지분의 연속성도 있잖아요. 지분 팔면 안 되지. 2년 이내 우리 사업 다음 연도 개시부터 2년 이내 지배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뭐 주식 처분도 기준이 있지. 한 주라도 못하는 거냐? 아니다. 뭐 2분의 1까지 괜찮다. 뭐 이런 기준이 있고 고용 유지는 얘는 1년 더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때문에 얘네는 다 2년이었는데 지금 다 2년이었다가 고용 유지만은 한 해 더 하고 있다는 거죠. 고용 유지. 그래서 근로자 수가 합병 등기일 1개월 전 당시에 피합병법인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그래서 요 수업 때 기억나지 모르겠는데 요건을 따질 때는 타겟 컴퍼니만 가지고 하는 거고 요건이 아니라 사후관리일 땐 2개 회사 합쳐서 평가하는 거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합쳐서 80%인지 요것도 되게 큰 쟁점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음 4는 뭡니까? 이게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주주는 불공정 합병의 이슈가 있죠. 그러면 서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 부당이익 계산 부인, 이익을 분여받은 자는 증여세 개인이라면 혹은 입금사안의 유보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요건을 모두 제시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합병은 첫 번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여야 되고 두 번째는 불공정 합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다. 그리고 이익을 분여한 법인과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사이에도 특수관계인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하지만 현저한 이익이 있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30% 또는 3억 원 중에 지금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문제 4번 가보겠습니다. 4번을 보면 이제 상속이 나왔죠. 상속. 상속에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알아? 여기 진짜 나중에 가서 확인해봐. 정의가 있어. 상속이 정의가 있고 그 정의하면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1번 민법에 의한 상속이고 동그라미 2번 3번 이렇게 박스가 돼 있거든. 근데 여기만 파란색이 있어. 여기만 파란색. 민법에 의한. 진짜 왜 그것만 파랑이 있냐? 그렇죠? 걔가 정의니까.
그 나머지는 포함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 그냥 막 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물음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지금 중소기업을 오랫동안 운영하던 거주자 갑의 사망으로 23년 중 상속이 개시됐고 직계 비속으로서 상속인은 거주자 을은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하여 기업 경영을 계속하고자 하지만 상속세에 대한 부담으로 걱정으로 담당 세무사인 당신에게 자문을 의뢰하였다. 이에 뭐 가끔 뭐 선생님 이 물음이 왜 이래요? 존사 아직 세무사가 아닌데 물은 개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마 그럼. 자 어쨌든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압상속 공제 적용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을에게 알려주고 이제 상속인에게 알려주고 동상속이 가압상속 공제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물음 1이 상속의 정의 및 상속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2조의 규정을 근거로 설명하시오. 정의를 규정으로 설명하는 거야. 상속의 범주. 근데 여기에다가 퇴직금 넣고 보험금 넣고 이러면 진짜 이거는 좀 법의 체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 상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이상한 거 쓰고 있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봐요. 퇴직금 이런 거 쓰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 한 명밖에 없어? 너 손 안 들어. 들고 있는 거야? 이루고서는 들고 있는 거야 이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많은 친구들이 그래도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쓰고 있다가 2조는 앞인데 이건 아닌데 이건 뒤인데 이러면서 지우고 다시 썼다는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 혹시 그런 친구 있으면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그 친구 다 몇 명 봤는데.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상속에 포함되는 건 기본적으로 민법에 따른 상속을 전제로 해. 증여도 원래 그래. 민법에 따른 증여를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 세법은 고유 개념을 창설해서 완전 포괄주의로 타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제적 이익도 증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상속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데 좀 더 확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증여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속에 해당하는 상속의 형태들이 있죠. 그게 이제 보면은 사인증여 대표적인 게 특별 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이건 상속 민법에 따른 상속은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똑같이 상속으로 의지하는 거고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탁 많이 해가지고 요 말들은 이 정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옆 친구 이거 거의 똑같이 썼어요? 뭐 응? 네, 이건 뭐야? 그거 비슷하게 썼어요? 요거는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 위에 사인증여하고 특별 연구자까지 쓰셨어요? 유언 대용 신탁은 왜 안 썼어요? 그 우리 문제도 그렇게 내고 생각이 안 났어요? 증여의 정의 외웠던 거 기억나요? 거기에 보면 유언 대용 신탁과 수익자 연속 신탁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걔는 상속의 범위에 넣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 그대로 썼어요? 잘했어요. 요거 6점은 받아야지. 요거는 그 다음에 물음 2를 가보니까 가업이라는 게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패밀리 비즈니스잖아. 패밀리 비즈니스. 그래서 가업에 대해서 요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대로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가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우리가 가업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 맨 위에 하이라키를 두면 맨 위에 탑을 두고 다운을 내려가 보면 가업이란 법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만 되는 거지. JY 안 된다고 했잖아. JY. 삼성 이런 데 안 된단 말이야. 으로써 패밀리 비즈니스인데 어제 차려놓고선 우리 가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10년을 해야지. 피상속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까지를 가업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거의 그대로 썼어요? 거의 한 줄만 써 끝냈어요? 한 줄만? 밑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10년 이상 이거는 안 썼어요? 책에 가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서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다 돼 있는데 그대로 돼 있는데 14점이 안돼. 널 불안을 조장하고 싶은 건 없어. 근데 조금 더 써야 되는데 왜냐면 이것만 있으면 야 중소기업 중에서 업종은 얘기를 안 했잖아. 세상 모든 업종이 다 되는 걸로 보이잖아. 그치? 가업 패밀리 비즈니스인데 그죠? 우리는 부동산 임대업을 가업으로 합니다. 건물주가 가업입니다. 세상 좋은 가업은 맞죠. 하지만 특례가 적용이 안 되잖아. 업종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잖아. 중견기업은 5천억 교재 첫 번째 1조로 됐다가 바꿔서 다시 쓰자는 얘기까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5천억 그렇게 했건만 그걸 또 안 쓰고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에서 경영이 뭐냐? 이건 법전은 없지만 요 해석의 영역이고 법원에서는 임명권 행사 등을 위해서 실제로 기업 운영에 참여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 썼어? 여기까지? 역시 암기 하나는 진짜. 근데 왜 그 앞에 거는 암기도 안 돼? 선별적 암기인가? 지금 여기까지 다 썼어요? 그럼 어디까지 썼어요? 위에 첫 줄만 썼어? 그래. 근데 이 수업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들을 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애들이 삽질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안심,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친구도 요 네 다 썼어요? 끝까지? 잘했네. 우리 뒤에 친구는요? 네 번째 거 빼고 여기까지 세 번째 거까지 다 썼어요? 아, 합쳤어? 어쨌든 1, 2, 3번의 내용 대충 쓴 거예요? 그 정도 썼어요. 너만 지금 못 썼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역시 남학생들이 외우는 거 확실히 약하네. 여학생들은 대부분 잘 외우는데 내 남녀의 차별이 아니라 보면은 우리 저기 뒤에 여학생 남학생 같은 여학생 어쨌든 다 썼어? 파이널에 나와 있는 것만? 파이널에는 가업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있긴 있을 텐데 없어? 그건 썼는데 10년 이상 요거는 원래 법령은 아니야. 10년 이상 4번은. 너도 파이널에 있는 것만 3개만 썼구나. 그건 아니야? 그런 것 같아요. 4번은 법에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얘기했듯이 해석이야. 그러니까 메뉴에 가업에 있고 4번은 안 써도 크게 영향을 주는 중소 중견기업은 써야 돼. 4번은 해석이야. 해석. 대법원에서 계속하여 경영이라는 게 뭐냐라는 4번의 해석이기 때문에 4번은 첨언인 거야. 첨언. 1, 2, 3번을 위주로 주로 쓰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여학생한테 얘기한 거는 공부를 아까 안 외워서 안 쓴 게 많아가지고 내가 외우지 않는 스타일이구나 라고 느껴서 다 썼어? 나쁜 음력 검증? 가업 패밀리 비즈니스. 내가 진짜 여러분들 진짜 나중에 수업을 다시 들을 일은 없지만 내가 수업할 때 맨 처음에 인트로를 되게 많이 해. 그러면서 그 말들이 여러분들 진짜 주옥 같아. 패밀리 비즈니스 있지. 패밀리 비즈니스 이 말을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패밀리 비즈니스로서 인정이 돼야 되냐. 이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의미야. 이게 가업이 포인트가 뭐냐. 그치? 그래서 그 단어는 기억이 나지. 패밀리 비즈니스 이외에는 나는데 그거에서 이제 출발을 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하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거면 좀 곤란한 거야. 그렇지? 요건이 다 다르단 말이야. 우리 친구는 나쁜 능력 검증 왜 써? 가업에 대해서만 쓰면 되는데 가업에 대해서만. 어쨌든 2번을 보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례 3가지를 써보래. 사후관리죠. 사후관리. 우리 사후관리가 참 많이 나왔어. 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가압상속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법령에 정한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는 거죠. 상속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은 추징 요건을 하는 거죠. 가압상속이라는 게 사후관리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4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지분 감소하는 경우, 5년 평균직 근로자와 평균 총급여액이 2년 평균 90%에 미달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쓰면 되지. 그래서 3가지만 쓰면 돼요. 3가지 중에 3가지 썼어요? 요걸 썼어요? 요거 썼어? 요건 파이널도 있었나? 네, 기억이 안 나. 있었어요? 아니 내가 요약서를 이제 주기가 싫어. 그것만 해. 거기서 아니면은 이제 앞에 것들은 다 새까먹게 까먹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네 진짜 그래. 어쨌든 자 물음 1번부터 가볼게요. 이건 진짜 수업 말고도 질문 게시판에 질문을 되게 많이 해. 위탁 판매하고 신탁을 엄청 헷갈리더라고. 그렇죠? 난 이해가 안 돼 사실은. 근데 교수님도 이해가 안 됐는지 문제도 내보셨네요. 그렇죠? 신탁법이라는 게 있는 거야. 거기서의 위탁자라는 말과 위스탁 거래, 백화점, 유통 이 거래는 좀 다른 것이. 그렇죠? 그래서 둘을 비교 설명하래. 비교. 그러니까 비교한다라는 건 이런 식이 나은 거야. 이게 하나의 매칭 큰 걸 두고 둘이 서로 뭐가 다른지. 그럼 둘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거는 원칙적인 납세의무자가 다른 거야. 위스탁 거래에서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고 신탁 거래에서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이게 원칙으로 해서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각각 서로 반대지. 근데 다시 예외가 있지. 각각의 규정에 따라. 위스탁 거래는 뭐가 예외예요?
재고의 보관관리 특성상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지. 각각 공급한 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공급하고 다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공급해서 각각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고, 신탁권은 어떻습니까?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위탁자 명의로 거래하거나 위탁자가 실질적인 지배관리 통제권을 가지는 경우죠. 그렇죠? 여기에 또 그런 질문을 진짜 이틀 동안 시험 보고 나서 내가 진짜 많은 걸 계속 질문을 받는데, 물적 납세 의무, 제2차 납세 의무를 썼다고 막 하는데 써도 감점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교 설명할 때 대칭점은 거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위스탁 거래에서는 뭐 보충적 납세 의무에 대해서 있지 않고, 만약에 그걸 냈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법 파악은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게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물음 2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수업 때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CJ나 올리브영, CJ 올리브영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래서 걔들이 전산 개발 같은 거를 왜 하는지도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뜨레주는 없나? 그 CJ 올리브영 CGV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포인트 싸서 여기서 쓸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싼 거 여기서 쓸 수도 있잖아. 이게 공동적립 마일리지인 거지. 공동적립 마일리지. 대법원 판례에도 쟁점이 된 건 여기였다고 그랬어. 대법원 판례도 여기서 쟁점이 된 거지. 다른 거는 다수 의견, 소수 의견 갈리지도 않았지. 그렇죠? 여기가 핵심이었던 거라고. 그러면 이 공동적립 마일리지를 쓰는데 이거를 하나는 자기 적립 마일리지처럼 적립 마일리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지. 자기 적립 마일리지가 되면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럼 자기 적립 마일리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CGV에서 적립받는 거 CGV에서 쓸 때만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 인정돼서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지. 그걸 물어본 거야. 물으면 잘 보면 일반 과세자인 갑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갑을 포함한 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 대금의 전부 일부를 결제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 전체가. 그 마일리지로 받은 금액이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요건을 서술하셔. 이런데 여러분들은 그 앞에 결제받았다까지는 관심도 없고 그부터 이제 보는 거지. 그도 필요 없어. 그는 왜 필요했어? 마일리지로 받은 금액이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요건 하면서 자기 적립 마일리지 막 이런 것만 쓰고 오는 거야 지금. 응?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것도 교재 그대로 박스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건데 조문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부가세법 시행령 61조를 같이 보면 9호하고 10호 뭐 이렇게 있는데 9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10호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다음 항목을 합한 금액이라고 해서 이게 가목, 나목이 있는데 나목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 가로 안에 여러 사업자가 두 번째 줄에 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에는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한정한다고 돼 있지. 이게 공동적립 마일리지라고. 그래서 그게 밑에 1, 2가 있단 말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해하시겠죠? 요거를 쓰는 거야. 요건. 그러니까 요건을 서술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그 요건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다시 왼쪽으로 와보면 그대로 쓴 거지. 교재에 있는 제목도 그대로야. 공동적립 자기 마일리지라고 제가 써놨고 그 다음에 그 문구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야. 그래서 공동적립 마일리지는 자기 적립 마일리지에 포함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따라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마일리지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게 되고, 그게 요 케이스로 다시 빗대어 생각해보면 고객별 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CJ그룹에서 다 CJ 원포인트로 관리하지만 CGV에서 준 거를 CGV에서 사용하는 게 확인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별도로 보전받지 않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례를 많이 했는데 이게 고에 대한 사례 인지를 시험장에서 구분해서 쓰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썼어요 혹시?
뭐 썼어요? 자기적립 말이지. 뭐 예상과 비슷하군요. 우리 친구는요? 얘도 쓰고? 그러면 거의 뭐 완벽한 거죠. 올해 좀 기대도 되는 거야? 우리 친구는요? 자기적립 말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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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는요? 자기적립 말리지. 한 줄 쓴 거야? 제3자 보전부는 과세 표준에 포함되잖아. 아, 근데 보전 해주는데 보전 못 받던 부분, 그 부분을 넣었다? 그것도 좀 특이해. 아니, 아니야, 나 비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 우리 친구도, 요거대로 쓰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요거대로 쓰신 분. 솔직히. 너 손 든 거야? 아니야. 요거대로 쓰는 분, 한 명도 없어? 우리 친구만 좀 비슷한 거 쓰고. 그래서 이게 내가, 이거 많이 틀렸을 것 같더라고, 많이. 왜냐면 이 상황을 그렇게 백날 설명해도, 그래서부터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문제를 한 번 안 내면은 이걸 못 맞추나 봐. 나 진짜 그 상황을 내가 그렇잖아. 내가 마일리지 하면서 그 상황을 졸라 진짜 표를 이거 다 얘기하면서 얘네 그 전산 개발해서 100억, 200억씩 줄였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때 표정도 내 기억나. 100억, 200억만 보이는 거야.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시 다 까먹는 거.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거. 그렇죠? 그리고 그 법원 판례세법 할 때도 얘가 중점이 돼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갈린다 그 얘기도 많이 쓰고 이건 낸 거야. 그래서 물음 3번 가볼게. 요 우리 모의고사 때도 매입자 발행세금계에서 절차 물어봤어요. 이 되게 디테일하게 쓰면 이거 7점 중에서 내 개인적으로 완벽한 7점은 거기에 있는 4단계를 쓰는 거야. 4단계. 절대 못 써. 절대. 근데 비슷하게 제목 정도 터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메뉴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래 확인 신청을 하고 확인 신청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통지해 주는 거지. 중간에 보정은 안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공급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 그쵸?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신청인은 스스로 발행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는 건데 어쨌든 내가 어저께 이거 내 모의고사 낸 거를 학원에서도 좀 찾아달라고 해서 쭉 찾았어. 내 직접 찾은 건 아니고요. 근데 애들 시켜가지고 찾았는데 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올해 부가세에서 내 절차를 딱 2개 물어봤더구만. 요거 이게 우연이야, 우연. 내가 알아서 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연이야, 우연. 진짜 우연히 좋았는지 요거하고 뒤에 재고 매입세 공제도 그 절차 때 모의고사 때 냈더구만. 그래가지고 그걸 냈는데 쓰지는 못했다는 거죠. 내도 못 쓰고 안 내도 못 쓰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자, 대리납부. 야, 이거는 이제 2가지 쟁점이 있지 보면 겸용사업자죠. 2번째는 외화로 지급했습니다. 외화로 지급했는데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했죠. 이것도 우리 많이 얘기했던 거잖아. 그치? 대리납부. 그래서 물음이 이렇게 돼 있죠. 의무를 설명. 부가세법상 의무. 대리납부라는 게 원천징수랑 같은 거지. 거래징수 의무가 있다는 거죠. 공급받은 자인 A가 거래징수 의무가 있다.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대리납부 의무와 동시에 거래징수 의무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그 계산 방법. 2가지가 쟁점인 거예요. 첫 번째는 겸용사업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죠. 겸용사업자. 그래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대리납부세액을 구하고 외화로 지급했으니까 외화에 대한 쟁점도 쓰셔야 되겠죠. 외화에 대한 쟁점은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했으면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원화를 외화로 바꾸면 대곡에 외국한 매도율 뭐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매입률, 매도율 그거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강조를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고 넘겨보겠습니다. 사업을 개시할 때부터 간이가세자였던 병이 일반가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당시 매입한 지 1년 이내의 기기장치에 대해서 매입시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 대상이라고 돼 있고 매입세를 공제받기 위한 절차를 설명하고 공제할 매입세 계산하는 방법을 써라. 절차는 일단 먼저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재고품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거죠. 핵심이죠.
그래서 만약에 승인 의제 규정도 있는 거죠. 1개월 이내에 승인 통지를 해주고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을 보고. 계산 방법은 산식을 써도 되는데, 그렇죠? 말로 써도 되고. 그래서 거기 취득가액의 경과된 과세 기간수와 0.5를 지금 반영하는 거죠. 좀 더 첨언하면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10분의 10을 곱하고 세금 계산서 수취세액 공제를 0.5를 적용하는 점을 감안한 규정이다. 뭐 이 정도 쓰면 거의 많이 쓴 게 아닌가라고 싶어요. 자, 물음 1번 가보겠습니다. 개별 소비세. 이것도 물음을 잘 봐야 돼. 국어에 문제가 있어. 국어. 그렇죠? 선생님 쉬는 동안 영어부터 공부할까요? 뭐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거 좋은 거죠. 근데 국어도 좀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 국어학원이 없나? 주 A는 주 B의 의뢰에 따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 시계를 제조하여 B한테 납품을 하고 제조했다는 말 있죠. 제조. A가 제조했어. 제조. 그치? 그렇죠? 납품한 고급 시계에 대한 개별 소비세는 주 A가 신고 납부하고 있어요. 수탁 가공업자로 보이는데 A가 신고 납부하고 있어요. 신고 납부가 나오니까 일부에서 그 무신고 가산세 말고 납부지연 가산세 기한후 신고했으니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돼 있는데 보면 납부 얘기 한마디도 없어.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 내가 안 썼어. 썼다고 감점되진 않아. 근데 내가 보기엔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는 않아.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누가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서 선생님 납부지연 가산세 썼는데 그거는 뭐 있나 신고에 지금 정점을 두고 있는데 납부지연은 좀 뭐 그냥 그렇고 왜냐면 뒤에 감면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납부지연은 감면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썼다고 감점되진 않아요. 자, 주 A가 B에 납품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 시계에 대한 개별소비세 아이고 나 오태했네. 과세 표준에 대해 설명하고 그렇죠? 지금 이거는 그럼 첫 번째 물음은 그냥 고급 시계 과세 표준 일반론을 설명하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고급 시계인데 이게 수탁 가공업자니까 그 과세 표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어를 잘 해봐. 납품하고 있는 개별 소비세 과세 표준 대상인 고급 시계에 대한 그냥 일반론이야. 일반론. 개별 소비세 과세 표준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을 반영하여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경우가 언제냐 이걸 물어본 거야. 이제 경우 그게 뭐냐 이거죠.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을 반영하여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을 해. 근데 이것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아. 뭐 미납세 반출을 쓰고 뭐 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 수탁자가 내가 수탁 가공업이 아니면 나는 제조한 나의 임률만큼만 받는 건데 그게 아니라 수탁 가공업에 해당하면 그거 해당하면은 전체로 과세 표준을 하는 거지. 법령도 명확해. 오른쪽에 가보면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수탁 가공하고 다음 강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돼 있고 그런 경우에 인도한 날의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돼 있다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미납세 반출은 전혀 의도한 바하고 상관이 없어. 그 때문에 이건 수탁 가공의 요건을 설명하는 거야. 요건. 우리가 부가세, 개소세 등등에서 수탁 가공이 소득세까지 해서 수탁 가공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그르게 얘기를 한다고. 또 여러분 나중에 교재 가서 봐봐. 수탁 가공의 요건 있지. 이거 요 말이 쓴 다음에 바로 뒤에 요게 있어.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 말이 딱 있어. 근데 요거를 안 쓰고 미납세 반출부터 해서 대충 이거 실제로 미납세 반출은 과세 형평 때문에 그냥 같이 간다는 것 뿐이고 그냥 수탁 가공의 요건이 돼야지 일단 출발할 거 아니야.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쓴 친구들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걸 물어본 거야. 물음을 잘 읽어야지. 일반 논 고급 시계 과세 표준 이거는 썼지. 이거를 또 요율 적용하고 무슨 가공인만 하고 막 이렇게 쓴 친구들도 있다고. 또 그리고 이는 미납세 반출을 쓰고 막 이랬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물음을 잘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고 되게 애석한 얘기지만 물음을 잘 이해 못한다는 얘기는 그 규정을 잘 모른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애석한 얘기지만 첫 번째 건 썼죠. 요거는 기준가격 초과 2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가격으로 한다.
이걸 500만 원을 썼다는 친구는 나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수업 때도 이 기계, 가방 내 엉덩이까지 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만 500. 선생님 500만 내 수가 제가 미쳤나 봐요. 500을 썼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쳤다. 진짜 미쳤지. 기준 가격 초과하는 부분에 가격을 하는 거고 수탁 가공의 요건은 밑에 세 가지 요건을 해야죠. 자기가 직접 디자인하는 거고 전부 다 인수해서 판매해야지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의 브랜드로 제조 가공하는 거고. 물음 2를 가보면 요거는 좀 맞춘 것 같아요.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나 내국 신용장에서 수출업체에게 판매하는데 이게 원 신용장인 이유도 있죠. 2차, 3차는 안 되는 거지. 미납세 반출이. 그래서 원 신용장에서 판매하기에서 반출하는 경우 납세 의무를 설명하고 C가 개별 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면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라. 그러니까 면세도 절차를 밟아야 되고 미납세 반출도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절차를 간략하게 쓰는 거지. 7점이잖아요. 7점. 근데 우리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절차는 요 정도만 쓰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부터 10번까지 할 필요 없다고 네, 누누이 강조했지만 7점에 배점이 딱 맞게 돼 있어. 지금 보면. 그래서 일단 국외로 반출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는 면세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면세와 미납세 반출을 가르는 거 케이스별로. 그 다음에 절차죠. 면세는 면세 반출 승인을 받고 용도증명입니다. 이게 반입증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지. 면세 쪽은 용도증명하고 승인에 가름할 수 있고 미납세 반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출 승인 없고 반입사실 증명을 하면 되죠. 과세편 신고서에 반입사실 증명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물음 3번. 아, 요거는 저도 뭐 상상을 못했습니다, 사실. 환급세 계산 방법은 그래도 쓴 친구들이 있더라고. 생각이 낫다라고. 그 같이 맞춰준다라는 것을 생각이 낫다. 전혀 못 썼어? 바꿔서 썼어요. 앞뒤를 바꿔서 썼다는 거야? 교수님 절대값을 생각해 주겠지 뭐. 아니면 말고 절대값. 저는 이렇게 써요. 취사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부탄가스에 대해서는 프로판가스와 같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요게 더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따라서 가정용 부탄으로 판매한 수량에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 세액의 차액 이러면 틀릴 이유가 없잖아. 앞뒤를 바꿔도. 그렇지? 차액에 대해서 금액은 환급해 주는 거죠. 그 밑에는 제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용도 전용하는 경우 제재가 있어. 제재가. 이게 뭐가 다르냐면 용도 전용하면은 원래는 제재가 있으면 가산세가 일반적으로 10%잖아. 근데 이게 원칙이 40%야. 원칙이 40%고 자기가 입증해야 돼. 그런 경우에 10% 이렇게. 그래서 이건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나올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안 가르친 거는 안 가르쳤다고 얘기하지 뭐 내가 구라치고 그런 건 아닌 거고. 그렇죠? 지방세법. 이거는 틀리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이거는 거의 다 잘 쓰는데 저는 조금 여러분하고 답안지 형식이 좀 다를 수 있어. 왜냐면 여기 노나시오라고 돼 있지. 모의고사 때 노나시오라는 건 쟁점이 있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데 이런 생각이 있고 저런 생각이 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이다.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으로 노나시오라. 그래서 수업 때도 설명하시오, 기술하시오, 노나시오가 뭐가 다른지 이제 많이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이기 때문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리고 있고 이 중에서 다수의견을 채택하는 건 좋은데 형식설에 대해서 조금은 언급하는 게 좋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 때는 노나시오가 아니라 설명하시오야. 근데 작년 문제는 내가 노나시오도 있어. 그때 그 버전이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미안해. 그럼 그걸 다 조특법 작년에 포괄장수도 내가 냈었어. 포괄적 교환 작년에 냈었어.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또 다른 거야. 또 해마다 새로운 거 내는 게 또 취미 중에 하나니까 그냥 하는 것 뿐이고. 그래서 어쨌든 아니야 작년 거 봤어도 못 맞춰.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올해 것도 못 맞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어차피 못 맞춰.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기. 근데 뭐 이 사실관계 너무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냈고, 그렇죠? 수탁자 앞으로 냈고 걸려가지고 또 한번 내고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데 또 내라고 하니까 빡친 거죠, 그렇죠? 경정 청구를 했는데 적법 여부에 대해서 논하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취득식입니다. 예, 규정은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한 자고. 그러면 실질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한 자를 명신탁자로 보는 거고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형식설은 등기만 있으면 취득한 거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가 다시 등기 칠 때 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수견은 결국은 한 번 취득밖에 없는 거고 사실상 취득한 때는 잔금 치룰 때 그때다라는 게 핵심이고 형식서는 또 새롭게 취득이 있다고 보는 거지. 하지만 사실상 취득서는 새로운 취득이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안을 적용하면 실질설은 새로운 취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성립해야 되는 건데 새로운 취득이 없으니까 납세의무 없다는 얘기고 형식서는 등기라는 형식만 갖추면 되니까 납세의무 있다는 뜻이고 그에 따라서 각각 접법 요구가 달라질 수 있는데 나의 생각은 어떠냐? 그게 이제 결호로 쓴다라고 하면은 취득의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새롭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볼 수 없다. 나는 실질설이 좀 타당한 것 같다. 이렇게 쓴 거고요. 선생님 저는 형식서 한마디도 안 썼어요. 그냥 쭉 썼어요. 그래도 노나시오기 때문에 빵점 이런 거 절대 없고요. 10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거라고 봅니다. 10점이냐 15점이냐 뭐 요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저만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나원이 충분히 가르쳐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끝나고 선생님 똑같이 나왔어요. 뭐 이러는데 그 여러분만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 똑같아요. 다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학원이든 이걸 안 가르쳤다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계약명의 신탁은 교재 컨트롤 C 컨트롤 V였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고 갑이 취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잘 못 쓸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 두 개를 다 써야 되는 거야.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없어. 명의 수탁자가 내는 거니까. 그러고서 끝냈으면 아주 좋은 답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사례와 달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위에 사례 전제에서 출발하잖아. 내 원상복구 시킬 때까지 다 쓰는 거야.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언제 있느냐 없느냐를 쓰는 게 더 좋은 답이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없었겠지. 수탁자가 내고 환원할 때 새로운 취득으로 봐서 그때는 낸다.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명확하고 좋은 답이고 그 계약명 신탁에 요것도 교재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냥 그대로 그 점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많지가 않아요. 이거 둘 다 썼어요. 이렇게 책을 많이 보는 책을 역시 책을 잘 많이 자꾸 내가 요약 쓰네 진짜. 그런데 어쨌든 책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해. 책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해. 지방세법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조특법입니다. 조특법 어려워요. 참고로 저는 이 답안은 다 교재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고 이런 거지. 이게 포괄적 교환은 아니고 포괄적 이전이야. 포괄적 이전. 이전이거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갑하고 을이 있어요. 갑하고 을이 있어. 그래서 A와 B를 자본금 1억으로 해서 세운 거야. 그래서 이제 미실현 이익이 각각 2억씩 생겼나 봐. 그래서 순자산이 3억이 된 거지. 그래서 C를 만든 거지. C를. 그렇죠? 그리고서 얘는 이제 자기가 가진 주식을 여기다 현물 출자를 하고 새로운 여기 법인의 주식에 갑과 을이 주주로 들어오는 포괄적 이전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설법인 만들고. 그러면 그전에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현물 출자랑 똑같은 거니까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합병이라는 것만 있으면 되게 어렵다란 말이야. 합병이라는 것만 있으면. 왜냐하면 이 법인 따로따로 유지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 합병을 하면은. 그렇잖아? 안 그러려면 어떻게 돼? 이거 합병했다 다시 분할하고 더 복잡하니까 이런 형태들이 있다고. 그렇지? 상법 있지. 상법을 좀 알면 이게 조금 더 쉬운데 사실은. 근데 상법 여러분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대부분. 근데 그렇게 상법이 말하고 해도 어쨌든 간에 이 구조로 이제 패턴을 잡는 거야. 그럼 첫 번째가 결국 우리가 조특법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절차가 과세이연과 이월과세 제도가 있는데 그 과세이연 제도와 관련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A와 B의 발행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계는 양도소득 계산 방법을 쓰래. 계산 방법. 교재 그대로야. 금전을 받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를 나누는 거야. 이게 법령을 그대로 쓰는 게 되게 어려워. 이게 왜냐면은 법령에 보면은 과세 특례 사망 1항 이런 게 있는데 과세 이연 받을 수 있다가 1항이고 사망에 보면은 과세 이연 받는 경우에 둘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렇게 돼 있어. 이게 결국은 합병할 때 의제배당하고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거든. 합병할 때 혹은 이제 의제배당하고 비슷한 거야. 그런데 결국은 의제배당은 양도가액을 취득원가로 봐주는 규정이잖아. 근데 현금을 받으면 어떻게 돼? 그만큼은 과세되잖아. 그렇잖아요. 그 구조야. 그래서 금전을 수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포괄적 이전으로서
완전 자회사의 주주가 포괄적 이전의 대가로 완전 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잖아요. 금전 수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 거야. 전부 다 과세 이연. 그죠? 양도소득은 0이야. 이거 뭐랑 똑같아? 합병 쓸 때랑 똑같은 거야, 실제로. 그리고 금전을 수령하면은 결국은 우리 기억이 나나? 내가 받은 실현된 이익과, 그치? 그리고 그 실현된 이익이 대부분 금전 정도만 과세하는 거지. 금전을 다 과세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가가 겁나 떨어졌을 때지. 그래서 거기 실현된 이익과 배분받은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는데, 이게 정확한 케이스 형태로 쓴 거야. 법조문 그대로 안 쓰고. 근데 이게 본질인데 그대로 하기에 되게 어려우니까 조문을 쓸 때 매뉴얼처럼 써놓은 거고, 우리 교재는 이렇게 써져 있고. 다음 2번을 가보면 취득가액을 설명하래. 취득가액. 근데 보면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함으로 돼 있지. 전부 또는 일부. 괜찮아? 이것도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전부를 양도하면 여러분들 자회사 주식 취득가액의 포괄 이전 시 과세된 금액을 더하고 금전을 차감하는 거야.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옛날 취득가액이야. 1억 원래 그대로야. 금전 안 받았으면 1억 써도 나는 점수 줄 것 같아. 1억이라고 쓴 금액으로 그냥 1억이다 이렇게 써도 점수 충분히 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건 말로 쓴 거고, 숫자로 1억, 옛날 그 금액 있잖아. 그거 해도 나는 1억이라고 썼어? 그거 점수 충분히 줘. 왜냐면 이거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정부 뭐 내가 생각에 1억 이렇게 쓰고 일부 양도하는 경우는 썼나? 한 8점 중에 2점 이상 받습니다. 1억만 써도 내 2점 준다고 생각해. 개인적인 생각인데 충분히 2점 줄만해. 그래서 어쨌든 전부 양도하면 취득가액, 종전 취득가액이야. 그냥 1억만 쓰진 않았을 거야. 종전 취득가액은 1억으로 한다 이렇게 썼어? 뭐 그 정도 썼으면 2점 이상 받아요. 종전 취득가액에 그 당시 과세가 됐더라면 양도시 물음 1에서 만약에 과세가 된다라면 그만큼 더하고, 금전은 주식가에서 다시 차감하는 거, 그런 구조이고, 일부 양도하면은 그 전부 양도시 계산한 금액 취득가액에 비율을 곱하는 거야. 처분 비율. 근데 이게 내가 중간에 새로 취득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포괄적 이전으로 취득하지 않은 게 있으면 선입선출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런 문제 하면 되는 거고, 주택법 설명할 때 그 내가 동그라미 1 빼기 2 동그라미 3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요. 여러분 아마 필기가 돼 있을 거야. 물론 제가 별표는 안 쳐드렸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선생님 저는 별표 친 것만 봤는데 1억이 있기에 없기에,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죠. 나보고 찍으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찍는 건 불가능하다니까. 모른다니까. 교수님 그냥 마음이야. 특별히 없어. 이거 말고 다른 게 나왔으면 뭐 시사적인 것 좀 있지. 예를 들어서 가업상속이나 이런 것들. 하지만 상속에서 내서 이쪽에서 안 내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들이 있지만 모릅니다. 교수님 마음대로야. 굳이 이게 왜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실무적으로는 되게 중요해요. 실무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이 규정 말고 내가 교재 밑에 보면 참고라고 해놓은 거 있거든. 지주회사 특례. 그게 진짜 많이 쓰는 거거든. 지주회사 특례. 근데 이거랑 똑같아가지고 38조가 있고 38조에 2가 있는데 그거는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걸 심어서 많이 써. 실제로는. 그래서 그거는 근데 규정을 심어서 많이 쓰는데 진짜 대기업 몇 개 기업만 많이 써서 걔네들 비기슈거든. 그걸 새로 만들어줬거든. 그래서 그거랑 매칭시켜서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런 거 그렇게 그런 의구심을 이거 많이 쓰니까 내겠지. 그러면 또 한 3, 40개 돼. 몰라. 다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들. 갑과 을이 과세이연 받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되는, 이거 사후관리인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거 합병의 사후관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쪽에서는. 왜냐면 얘는 뭐 사업을 계속한다 안 한다 뭐 이거하고는 크게 그 첫 번째는 있지만 합병하고 좀 다른 면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고용 뭐 이런 건 없는 거고. 근데 배점 8점이나 돼. 난 좀 이해가 안 돼. 이것도 배점 실패가 약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폐지 썼어요? 그래요? 2년 안에 요거 그러면 내 생각에 좀 점수 받죠. 왜냐면 이거 점수가 다들 안 나올 테니까 내가 채점하는 교수라도 또 긴장합니다. 여러분 점수 안 주면 또 짜지러 오니까 긴장합니다. 몇 점이라도 주지 않을까. 뭐라도 쓰면 이쪽에 옛날처럼 잉크값 한 번도 안 줬다가는 본인이 잉크로 쳐맞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애들이 소송 잉크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시험 잘 본 분도 있고 좀 자기 흡족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합격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안 되더라도 뭐 또 기회 계속 있어요. 자기가 뭐
이게 한번 이제 들어오면은 또 관두기가 어려운 게 시험이에요. 시험 특히 1차라는 것도 한번 합격하고 나니까 이게 또 중간에 이게 관두기도 그렇고 내 지금까지 우리가 원가액에서 배우는 썬크 코스트 그 매몰원가 이런 거 없죠. 우리한테 매몰원가가 없고 다 지금까지 우린 회계학을 너무 많이 배워서 재무회계를 원가액을 생각 안 해서 재무회계를 너무 생각해서 지금까지 개발비 투자를 이제 개발비를 어떻게든 감가상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좋은 결과 어쨌든 있기를 바라겠고 공부할 때 중요한 거 위주로 많이 공부하시면 돼요. 역시 논리적으로 세법은 어차피 점수가 많이 못 나와요. 다 여러분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못하는 게 아니고 다 잘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 다시 사례 위주로 다시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